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45강 친일 지주를 위한 토지개혁.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요즘 정말 이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렇죠. 네, 이 일본의 자위권, 집단 자위권 허용 때문에 또다시 그 2차 대전 이후에 또 전쟁이 또 한번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일 정도로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 뭐 말만 딱 들으면 집단 자위권, 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네. 모아서 평화와 안전을, 안보를 보장하는 데 노력하는 권리. 뭐 이렇게 예, 말로는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예,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런 건가? 네. 신문 뉴스를 통해서 뭐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일본이 그 평화헌법 구조를 포기하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집단 자위권의 네.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 일단 좀 그 간단한 개념부터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평화헌법이 무엇이고 왜 일본이 그동안은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 시간에 그 독도 편에서 네네.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도 있는데요. 네네. 평화헌법 제9조. 네.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네.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게 바로 평화를 지키겠다. 네네. 무력을 포기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국을 누군가가 침범했을 때가 아니고서는 뭐 국제적인 분쟁에서 끼어들어서 같이 싸우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물론 어느 나라든지 자기의 나라, 네. 자신의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죠. 물리력을 동원하는 건 맞죠. 네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네. 이런 것들을 쓰지 않겠다. 네. 2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항, 아까 말씀드렸던 1항이죠. 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 공군 및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일본의 그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네. 뭐 공군자위대 네네. 같은 경우에는 교전권이 없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좀 확대된 개념이다. 오로지 이제 치안만을 담당하는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이고 군대이지만 원래 군대의 기본은 전쟁이지만 그렇죠. 그 전쟁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 자국을 지키는 데만 이제 쓰는 그런 군대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근데 이것 자체가 만들어진 게 바로 2차 대전의 책임 때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1955년 네네. 그 이후에 보통 이것을 일본에서는 55년 체제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1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사회당이 정권 교체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이 평화헌법, 그 메가다 사령부 네.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졌었던 네. 그 평화헌법의 네. 내용이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아까 이제 아나운서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예. 2차 대전 말씀드리셨는데요. 그렇죠. 예. 이 집단적 자위권이 네. 그냥 일본에서 지금 뜬금없이 네.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서 만들었다. 네네. 좀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네. 헌법을 포기했다. 네네.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뭔가요? 이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네.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그때 당시에는 평화헌법을 그렇게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면서 네. 그 미국과 일본이 종전 협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비밀회담. 네. 그러면서 이때 독도의 그 영유권이 네. 우리나라에 있느냐, 일본에 있느냐, 이거 갖고서 말이 많으면서 결국에는 누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그 한국과
그 일본 간의 네. 어떤 식민지 지배 청산의 문제, 네. 역사 청산의 문제, 영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됐었고 그 지금 미국의 일본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한일협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의 좀 비밀 문서가 속속들이 공개되고 네. 문서가 공개되면서 되게 굴욕적이었었고 그 한일 간의 어떤 전후 그 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전후 처리가 정당하게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네. 51조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특수한 사정하에 그 샌프란시스코 그 강화 협정 네네. 헌정 51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국제연합의 집단 보장의 주요 책임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예. 유엔 안보리 이사 그래서 네. 예를 들어 해외의 분쟁 지역에 네네. 군대를 유엔군 평화유지군을 명목으로 파견을 할 때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견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의 균형이 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돌파해서 지금 뭐 미국이 네. 이라크를 침공한다거나 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유엔 안전보장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의 이름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시아의 패권을 네.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반대한다면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놓는 구실이 되는 거죠. 그게 이미 1945년 네. 전후로 그 일제가 패망할 때 전후로 고도의 치밀한 계획하에 삽입이 됐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럼 그때 이미 자위권을, 그러니까 해외의 분쟁, 국제 분쟁에도 일본의 자위대가 그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을 마련해 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때는 뭐 일본군, 네네. 미군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무력 도발을 행사할 것을 상정해 놓고 그러니까 네. 국제사회가 반대하더라도 나는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삽입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그렇죠. 그것을 일본 지금 역이용하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 미국이 그렇게 했던 부분을 자기들한테도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처음 나온 말이라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는 그 유엔을 네. 통해서 국제적인 국제법에 의해서 그죠. 평화적으로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것들을 조절해야 될 네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리력, 네. 전쟁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한다거나 이런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게 바로 집단적 자유권 조항이라는 거고 이게 이미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때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특정해서 만든 조항은 아니고요. 실제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조항이 뭐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 조항 자체를 일본이 자신들의 것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집단 자위권 허용을 하는데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예. 미국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암묵적 동의 수준이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허용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네. 51조를 끝까지 다시 한번 네네.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역적 강제 행동의 자율성을 살려 관계 국가끼리 개별적 보장 수단에 의해 네. 국가 안보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초로서 이제 고안된 것.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용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뭐 동북아시아에서 동아시아나, 예. 그렇죠. 거기서 강제 행동의 자율성을 살려서 강제 행동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물리력. 그죠. 전투 아닙니까? 전쟁 아닙니까? 이런 걸 살려서 관계 국가끼리 개별적인 보장 수단.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군사협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멀리까지는 안 되더 하더라도 같은 동아시아 안에서는 관기국들끼리
일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용인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평화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전 협정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나서 다시는 전쟁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그 수단 자체를 마련해 두지 않겠다. 우리는 자국을 방어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 평화헌법에서 그렇죠. 기본 가장 그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서부터 국가의 공격권을 아예 그 삭제를 하는 그런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이 평화헌법을 아예 개정을 한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개정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해석을 달리하면서 이 법안 해석을 달리하면서 사실상 평화헌법에서 그 목적하고 있던 바를 집단적 자위권을 아예 없애는 그 목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됐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여기에 보면은 그 미국의 네. 일본의 그 군사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이미 일본의 해군력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그 준 항공모함이 네. 있고요. 이지스함이 있고요. 세계 10위권의 자유대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사비는 세계 8위고요. 아. 여기에 또 246조 원이 추가 투입이 될 거고 네. 최신의 전투기라고 하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A가 100대가 있습니다. 네. F-35 100대, 그 다음에 또 잠수함 22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첨단 무기만 따지면 이미 군사 대국이다. 네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어떤 분들은 자기 나라가 스스로 뭐, 군비 증강하고 하는데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건, 일본이 과거에, 그것도 아주 뭐, 몇백 년 지난 것도 아니고요. 뭐, 한 60, 70년 전에, 세계를 이 전쟁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때 당시의 과오를 절대 과오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다시 되돌리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우리가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에 그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텐진조약이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와는 상관없이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양국 군대가 네.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일본의 양국 군대가 철수하면서 한쪽 나라의 군대가 네. 조선에 진주할 때는 주둔할 때는 상대방 국가에 반드시 알리며 상대방 네. 국가도 주둔한다. 네, 이렇게 그렇죠. 오죠. 이건 조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네. 지금 이 집단전 자위권 하면서 이 조항 일본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뭡니까? 자기네 나라에 일본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네. 조선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견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예. 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오는 것은 명백히 우리 국민들의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마음껏 허락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들어오면 바로 전쟁인 거죠. 네. 예. 아무래도 그 독립전쟁을 네. 제2의 독립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네, 이런 굉장히 생각이 지금 듭니다. 걱정이 들고요. 지금 사실 미국이 이렇게 일본을 허용해주고 있는 이유도 사실상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이런 점점 더 커져가는 위세를 누르기 위해서 일본의 군비 증강을 암묵적으로 동의해주고 좀 더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동북아에 중국과 그리고 미국, 일본 간의 이런 힘의 균형 사이에 끼어서 오히려 우리 우왕좌왕하며 한반도만 또다시 그 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나간 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다가오는 오늘의 역사 너무나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의 깊게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현재 이야기는 좀 여기 또 이제 중요한 다드사에게는 참 중요한 이야기라서 해봤고요. 오늘의 역사,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946년 7월 네. 6일 7월 6일, 46년 7월 6일이요. 이봉창, 네. 윤봉길, 백정기 외국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네.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유해가 봉환이 되었고 네. 이분들의 국민장이 거행된 날이 바로
1946년 오늘 7월 6일입니다. 네. 거의 이제 광복이 되고 한 1년이 채 안 되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삼의사라고 하죠. 그렇죠. 삼의사 세 분.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세 분입니다. 이분들의 국민장이 거행됐던 7월 6일이고요. 이거 참 몰랐네요. 저희가 예. 효창공원에 현재 이분들이 예, 이제 효창공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효창원으로. 효창원으로. 예, 원래는 그 효창원이 맞는 표기고요. 네네네. 효창공원으로 바뀐 것은요. 일제가 그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총독부 고시 네. 1940년이죠. 총독부 고시 208호에 의해서 공원으로 격화시킨 겁니다. 여기가 원래 그러면 뭐 3.1.3 묘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도 좀 뭔가 의미가 있었던 지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 네.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에서 네. 훌륭한 임금 2명을 대라라고 하면 세종대왕하고 정조죠. 그렇죠. 네. 이 효창원은요. 정조의 첫째 아들 문효세자와 그의 어머니 의빈 성씨의 무덤으로 조성된 공간이죠. 그렇군요. 묘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총독부에서 네. 1940년에 이 두 무덤을 그 서삼릉 그러니까 그 녹번동 은평구에서 네. 일산 가는 길목에 예. 서삼릉이 있고 서오릉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강제로 이장을 하고 이름을 효창공원으로 바꿨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묘를 그렇게 그것도 왕족의 묘를 그렇게 함부로 이장까지 참 대단하네요. 예. 지금은 뭐 공원으로 되어 있죠. 네네. 밑에는 이제 효창 운동장이 있고요. 지금 예전에는 그 소나무 숲이 이제 우거져 있었던 네. 인적도 드물었었던 네. 아주 그 전형적인 왕릉은 아니지만 네. 왕실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거고요.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구 용산고지라 불리면서 일본군이 그 주둔하고 있었던 수경지, 네. 야영지였었고요. 네네. 독립군 토벌, 그다음에 또 소탕 작전을 벌쳤던 비밀 작전지로 쓰였던 곳입니다. 참 그런 지역에 광복이 되고 나서 삼의사가 여기에 이제 묻히시게 되고요. 이분들만 묻히신 게 아니고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묻혀 계시고요. 예, 맞습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님, 네. 그 다음에 그 국무총리, 국무령, 네. 그 주석, 임시정부 시절에 지냈던 네. 이동영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 격이죠. 바로 이제 조송환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비서장, 임시정부의 비서장을 지내셨던 비서장을 지내셨던 분이 바로 차이석 선생님. 네네. 이렇게 묘소가 마련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허묘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안중근 선생님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를 발견되지 못하고 있지요. 있는 상황이라. 김구 선생님께서 사실 삼의사 분들도 직접 가셔서 유해를 다 이렇게 모셔와서 이렇게 그렇죠. 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묘도 찾으시려고 했는데 유해도 예. 그 전에 이제 타살이 되시는 바람에 살해를 당하시는 그렇죠. 바람에 일제가 이제 고의적으로 또 훼손도 하고 네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참 거의 지금 국립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친일파들이면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묻혀 있는데요. 예. 그런 걸로 따지면 여기는 정말 효창원이요. 효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거의 이 대부들만 대표 인사들만 거의 묻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항일 투쟁의 성지다. 그러네요. 이런 표현이 좀 항일 맞겠죠? 투쟁의 성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번 다드사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효창공원을 이렇게 묘소 있고 이러니까 싫다고 또 그렇죠. 지역에서 좀 예. 반발하고 용산군가요? 마포군가요? 네. 그 지역의 구청장이 네네. 혐오 시설이라며 기호 없애려고 1번 했다니. 구청장이죠. 지금 그 구청장이 어떻게 당선이 됐는지 낙선이 됐는지 네. 모르겠지만 혐오 시설이다. 아파트 네네. 값, 주변에 집값 떨어진다. 이장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이런 곳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뿌듯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구청장 말고도요. 네네. 뭐 수십 년 전에도 이 효창원을 네. 철거하고 훼손하고 없애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말고요? 일본 예. 시대 말고? 누군가요?
바로 이승만 정부 시절입니다. 아, 이승만 정부 시절에 네. 그 1959년 6월에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아시아 축구 선수권 예, 대회 예, 확정이 되죠.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헐. 그때 이제 서울운동장, 즉 동대문 운동장, 지금 동대문 역사공원으로 조성되어 네네.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효창공원, 네. 효창원에다가 축구장을 짓겠다. 왜 하필 하고 많은 데 중에 여기 지금 3.1사며 독립운동, 항일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김구 선생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축구 선수권 대회를 이제 관할하는 그 관변 단체가 바로 대한체육회 아닙니까? 예. 대한체육회 회장이 바로 당시 이기붕이었습니다. 아, 알만하네요. 예. 그래서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힙니다. 네. 그래서 그럴만하죠. 그 축구장 건설 반대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고요. 만장일치로 네네. 거부권이 의결이 되죠. 어딜 감히 지금 이 독립투사 분들의 묘지를 없애고 딴 것도 아니고 운동장을 지어요? 말이 안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9년에 축구 선수권 대회 유치가 되니까 이제 네네. 그래서 56년에 효창공원을 없애겠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 번의 훼손 시도가 있었죠. 또 있나요? 예. 야, 누굴까요? 이번에는 박정희? 맞습니다. 1961년 5.16 군사 반란으로 네. 헌법을 유린하고 네. 국토를 참전한 박정희가 친일파 장교시죠. 예.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죠. 골프장. 효창원에다가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다고요? 어떤 이유인지 골프장을 지으려는 시도만 하고요. 네. 골프장 짓진 못했죠. 아, 그것도 이제 못하고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만약 하라고 대신 했다면. 그곳에 반공투사 위령탑과 예. 노인회관을 세웠습니다. 예, 이게 효창원 바로 옆에 이렇게 그렇죠. 대체 효창원과 방공투사 위령탑이 왜 무슨 상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지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무슨 골프장이든 운동장이든 지을 공간이 없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박정희는 그 이순신 장군, 충무군 이순신 네. 장군의 충절을 기리는 현충사에서도 일본산 소나무를 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특히나 이 눈의 가시 같은 김구 선생이나 이런 뭐 3.1사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항일 독립 세력들이 고이 잠들어 계시는 이 모습을, 그리고 지나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이런 모습들을 눈의 가시처럼 느끼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순국 선열들,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나갈 때 네. 그러한 독립군, 항일 독립투사를 때려잡았던 사람, 네. 우린 누군지 똑똑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아, 참, 이번 기회라도 꼭 효창원이 다시 좀 세단장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특히나 요즘같이 역사를 다시 배워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때 이런 이분들의 진정한 독립투사들의 묘소를 세단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무슨 뭐 방공투사 위령탑 이런 거 말고 좀 독립운동의 그 정신을 기리는 이런 위령탑이든 무슨 전시관이든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네네. 예. 하루빨리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서 네. 현충원을 국립묘지로 격상시키고 그쵸. 그 주변을 순국선열, 조국 독립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그것을 교육하는 그렇죠. 그러한 역사적인 공간으로 네.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오늘 또 효창공원 이야기를 하니까 3.1사 중에 사실 이분 한 분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렇게 세 분을 3.1사라고 한다 정도까지는 아시더라도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에 비해서 약간 백정기 의사는 잘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윤봉길, 이봉창 선생님 두 분의 선생님과 동일하게 네. 같은 일을 네. 하셨던 당인 독립운동가지요. 네네. 이분은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6.3정 의거라는 네. 사건이 있는데요. 예. 6.3정 의거와 관련된 것은 아직도 많이 네네. 역사적인 사료가 발굴되지 않아서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그 외무성 네. 문서가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6.3정 의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중국 상해의 그 고급 음식점인 6.3정이라는 곳에서 주중 일본 대사
그러니까 아리요시 아키라. 네. 그 전에 그 주중 대사가 바로 시게미스 아닙니까? 시게미스는 바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부인의 삼촌이지요. 네네네. 그리고 바로 윤봉길 선생님이 바로 처단했었던 분이고요. 네. 처단했던 사람이고요. 여기에서 그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 그다음에 또 일본의 그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있었는데 국민당의 친일파들,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친일파들이 그 비밀 회동하는 현장에 폭탄을 투척하렸던 네네네. 그런 거사고요. 거기에는 대한광복회장을 지낸 청래 이강훈 선생님, 그다음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주사된 원심창 선생님께서 실행에 나섰고요. 여기에 안타깝게도 백정기 선생님께서는요, 순국 직전에, 거사 직전에 네네. 일본 헌병 경찰에 체포가 체포가 됩니다. 그 아. 중간에 정보가 누설이 되고 누가 밀고를 합니다. 밀고를 한 사람이 바로 일본인이지요. 네. 그리고 아유. 이듬해 그 일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시고 일본의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신 분이죠. 그렇군요. 참 우리가 수많은 독립투사 분들께서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삼의사묘에 같이 묻혀 계시는 한 분 한 분 다 너무나도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두고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 정도는 또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삼의사. 백정기 의사. 네. 오늘 이제 형성평가에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백정기 의사의 그 유언을 네. 말씀드리면요. 유언이라기보다는 그 6.3정 사건, 6.3정 의거가 1933년 3월 17일인데요. 이때 그 일본공사 처형, 의거에 나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네. 나의 구국 일념은 첫째, 강도 일제로부터 주권과 독립을 쟁취하며 둘째는 전 세계 독재자를 타도하여 자유 평화 위에 세계 일가의 인류 공존을 이룩함이니 외적 거두의 몰살은 나에게 맡겨주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거사를 떠나셨던 분입니다. 참. 이런 분들 앞에, 이런 분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우리가 과연 부끄럽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예, 이 백정기 선생님은요, 네. 그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 우당 이회영 선생님, 네네.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교류와 친분이 높으셨던 분이고요. 또 이분하고 또 조금 하면 알아야 될 게 바로 흑색 공포단. 이라는 단체를 네네. 비밀 결사 단체를 조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흑색 공포단은 글자 그대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일제, 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주범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예. 조직된 비밀 단체. 야, 그런 분이다 보니 사실 이거 하나로만은 그렇게 무기징역까지 받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잡아서 아마 별이고 별러서 끝내는 맞습니다. 옥사하시게 됐군요. 이분은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네. 태어나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고 편모 네. 할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 예. 에부터 참가하셔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독립운동, 항일운동 하셨던 분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정기 선생님까지 314 중에 한 분, 백정기 선생님까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러면 오늘 본편 45강 본격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보기를 잘 듣고 보기에서 말하는 이곳은 어딘지 고르시오. 보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은 일제가 만주 사변을 도발한 1931년 9월 이후 유자명,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 등과 함께 상해에서 무정부주의 항일단체인 남화 한인청년연맹을 조직하였다. 1933년 일본 육군 대신 아라끼가 미화 2천만 달러 상당의 일본 돈 4천만 엔을 주중공사 아리요시에게 맡겨 중국 국민당 내에 친일 분자 등을 매수할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일본계 요리집 6.3정에서 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급비 정보를 알아낸 백정기, 원심창, 이강훈 등은 윤봉길 의사가 훈커우 공원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도시락 폭탄으로 일본 공사 아리요시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백정계 의사는 혹독한 고문 끝에 일본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1936년 5월 22일 순국하였다. 백정계 의사의 유해는 조국 광복 후 1년 만인 1946년 7월 6일 이봉창, 윤봉길 두 의사의 유해와 함께 조국에 봉안돼 군민장으로 천묘의식을 치른 뒤 이곳에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 동작동 국립현충원 2.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3. 종로구 경교장 4. 용산 화상경마장 5. 용산 효창원 제45강 친일지주를 위한 토지개혁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토지개혁이라고 하면 사실 이전에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토지개혁이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일제시대 이후에, 그렇죠. 광복 이후에 토지개혁을 했다라는 예. 이야기인데요. 예, 바른 명칭은요,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농지개혁이라고 하고요. 네네.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전에 조선시대 때는 좀 토지개혁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고려 말에 네. 위화도 회군을 네네. 통해서 고려 시대의 토지제도가 바로 이제 전시과 토지제도 아닙니까? 이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전지와 시지. 전지는 바로 논밭을 네네. 얘기하는 거고, 시지는 그 땔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였고요. 이것들은 바로 이제 그 당시 문벌귀족,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네네. 마련하는 토지제도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려가 이제 멸망기로 네. 접어들수록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가혹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드라마 정도전에서 네, 그죠. 나오는 것처럼 토지제도의 개혁.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해야만 농민들이 그 당시 100% 농민 아닙니까? 그렇죠.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그리고 세금을 내야만 국가의 재정, 국가의 국방력도 강해지는 거고, 네네. 그래서 부국강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였고요. 네. 그래서 위화도 회군 이후에 과전법이라고 하는 네. 토지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이 500년 동안 물론 관수간급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조금 바뀌어서 변화오면서 토지제도가 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에 의해서 토지조사 사업, 네. 그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조선인의 민중들의 토지가 거의 강탈되다시피 네, 네. 일제에게 빼앗기고 네. 이러한 것들이 친일 주주들과 일본인 농민들에게 불화되는 네. 상황이 전개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조선 민중들은 자기 땅을 가진 민중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요. 농민들이 그렇죠. 거의 일본인 지주 혹은 친일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소작농으로 이렇게 예.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제시대 때는 좀 굉장히 수탈을 많이 당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전 국민적인 관심사자, 전 국민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이 네. 바로 두 가지죠. 친일파 청산, 네. 그다음에 토지개혁입니다. 그렇군요. 이 토지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80% 정도가 농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농민들 소유의 토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네네. 뉴라이트 사학자들이 이런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토지가 있었느냐? 어차피 농민들도 네. 그때 토지 없었고 지주전호제라고 해서 소작농들 아니었느냐? 네네.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다 양반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거고 그게 일제시대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지제도의 핵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경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제가 조선을 수탈하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빼앗으면서 가장 토지제도에 손을 댔었던 게 바로 뭐냐면 경작권을 농민에게 주지 않고
지주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조선시대 토지제도에서 네.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간에 특히 네. 이제 소작농, 지주전호제라고 하죠. 그 땅에 붙어서 농사를 지어서 사는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지주의 양반이었겠죠. 그 네. 당시는 양반의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네네. 그 지주, 네. 양반이 함부로 그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지주, 네. 양반의 소유라 하더라도 네네. 토지를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 네. 경작권은 농민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건 지주가 너 여기서 농사 못 지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요, 관습적으로 소작인에게 한 번 소작지를 주면 네. 그 농사를 계속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 곡물로 이 땅 주인에게 일정 부분을 바치고 이제 뭐 세금처럼 내고 이런 게 그렇죠. 있긴 했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평생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거기서 나는 곡식으로 가족들이 배불리 먹고 이런 그렇죠.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장이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1910년에 일제가 강점한 이후에 네네. 가장 첫 번째로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지주가 소작하는 사람을 매년 바꿀 수 있다. 노동 유연화가 여기서 그렇죠. 즉 그렇군요. 농민들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주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거기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불리한 고용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지주가 그 농민에 대한 생사 여탈권,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주의 권한이 확대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주들이 지주들을 통해서 일본인이 한국의 경제, 조선의 경제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토대를 네.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에 일단 농사를 짓게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라고 된다면 몇 퍼센트를 돈 너 더 내라고 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돈을 더 바쳐야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정말 소위 말하는 갑질을 이 지주가 그렇죠. 마음껏 할 수 있고 여기다가 농민들에게 수탈하고 학대를 하더라도 혹은 그 예전에 굉장히 좀 횡행하게 일어났던 뭐 이렇게 죽이거나 뭐 이런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가하거나 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맞습니다. 의뢰 위치에서 예. 있어야 하는 그런 이제 고용 관계가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토지 소유 관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땅도 있었지만 우리 가문 땅, 우리 문중 땅 이런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대대로 이거는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 땅이야. 아버지부터 내려왔으니까 형제들이 같이 농사짓던 거고 그 형제들의 자식들이 농사짓는 뭐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가 그러니까 조선 시대 토지 소유 관계가 되게 뭐 미비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조선 민족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법과 제도였고 관습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놔두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네네. 그런데 근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 네. 토지 개혁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소유권 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내 땅, 우리 문중 건데 뭐 내가 신고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의 토지, 그 원래 문중 땅이라는 게 그 평수가 땅의 넓이 넓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일제가 동양척식 회사를 네. 통해서 강제로 빼앗아 간 다음에 네. 자기들 마음에 드는 친일 지주들에게 값싸게 불화를 해주는 거죠. 참, 그러면서 네. 뭐 이완용이 같은 을사오작이라든가 하여튼 정미칠정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은사금으로 네, 돈으로도 네. 주기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농민들의 네. 어떤 그 생존권, 그렇죠. 경작권은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네. 거죠. 사실 또 80%가 농민이었던 그리고 하는 것이라고는 농사를 평생 지으면서 사셨던 분들이 거기서 농지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거의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노예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제 강점기 때는요 소작료가 70%에서 한 90% 정도가 되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그 지주와 농민이 그 추수한 양, 그 소출이라고 하죠. 소출을 반반 나누어 갖는 병작 반수제. 네네. 그러니까 지주는 땅을 대고
농민은 노동력을 대서 반씩 수확하는. 아, 그게 사실상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이것도 지금 뭐 좀 과도한 거죠. 네네. 과도한 건데 땅을 여기- 대쫓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작권은 네네. 농민에게 있었으므로 자를 수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일제 때는요 소출량의 60% 70%가 지주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경작권을 지주가 갖고 있으니까 60% 싫어? 70% 싫어? 싫으면 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말을 안 들으면 더 많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그 농민이 추수한 그 곡식을 직접 지주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반비, 운송비. 그럼 먼데 있는 지주는 어떻게 됩니까? 헐. 서울에 있는 지주. 이완용이 같은 경우 서울에 사는데 그 운송비까지도 다 농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사는 지주라면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야, 정말. 그리고 수리세가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그 물세라고 하죠. 네네. 물세가 가장 큰 부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세, 땅에 붙는 세금까지도 농민목. 그 다음에 또 그 모범경작생이라는 소설에 보거나 네. 일제 강점기 때 그 농촌의 현실을 다룬 소설들을 보면요, 금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화학 비료죠. 화학 비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것을 쓰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쓰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량이 늘어나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화학 비료에 들어간 돈이 더 많군요. 그리고 화학 비료 살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는 거죠. 빌려주는 겁니다. 지주가 거기에 또 이자를 붙여 먹는 거죠. 아주 그냥 돈 버는 데는, 돈 뜯어먹는 데는 귀신 같군요. 예. 그래서 뭐 김정은 선생님의 그 사촌이라는 소설, 그 네. 절 아래 마을. 네. 그래서 그 농민들, 소작 농민들이 소작쟁이를 일으켜서 일제 저항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었던 거고요. 네, 거의 뭐 생존 투쟁이었을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범경작생, 그다음에 또 뭐 사촌,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잠깐 그래서 농민들이 생활이 어땠나라는 네네네. 걸 소설을 통해서 김희정의 만무방이라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는 작품인데요. 이 중에 여기에서는요, 그 주인공이었던 응호라는 네. 모범적인 농민, 진실한 농군이었던 모범 청년이었던 응호가 네. 막대 먹은 만무방이라고 하는 막대 먹은 놈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추수하고 난 다음의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털고 나서 추수를 하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나니 남은 것은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 땀이 있을 따름. 이것은 슬프다 하니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빤히 보고 섰는데 빈지게로 덤벙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이게 지금 뭐 도지를 제하고 뭐 장리쌀을 제하고 이런 것이 여기저기 이제 지주에게 줄 것과 뭐 이자와 뭐 비료값과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빈지게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밤새도록 추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뉴라이트 사학자들이라든가 뭐 일제가 일본 그 군국주의들 네. 파시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네. 친일파들 몇 명은 잘 살았겠죠. 그죠. 문화의 혜택, 의료의 혜택, 교육의 혜택을 받았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 민중들은 예. 조선시대와는 뭐 조선시대 말에도 수탈이 심했다고 하지만 그때와 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수탈을 당해야 했고요.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그렇죠. 일본인에게 그리고 친일파 지주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친일파 때 일제시대 때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광복을 하고 나서 됐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 일본인과 친일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주였으면 예. 광복이 되고 났으면 일본인들이 이제 일단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그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이제 몰수를 해서 예. 우리 농민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으면 뭐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이 농민들의 기대가 당연히 한 거죠. 네네네. 빼앗겼던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되찾을 거고 네, 그렇죠. 강탈당하다시피 빼앗겼다면 네네. 헐값에 빼앗겼다면 그것도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을 거고요.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일제가 친일파들이 소유했었던 땅은 당연히 뺏어서 농민들에게 그렇죠. 뭐 돈을 받고 팔든 무상으로 나누어 주든 간에 네네네. 그러면 나도 내 땅이
생기니까 농사 지을 수 있겠구나.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정말로 삶으로부터 해방이 되겠구나. 네. 그게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더 바람직한 방법 아니에요? 좋은 방법 아닌가요?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사실 80%가 농민인데 농민이 살아야지 나라 경제가 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히 상식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미군정의 그 점령 정책의 기본이 바로 뭡니까? 현상 유지 정책이죠. 아, 그렇죠. 예. 해방 직후에 그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네. 구성되면서 전국의 치안, 그다음에 또 식량 배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조절을 하고 있었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광복이 되니까 친일파들이 친일 관료들이, 친일 경찰들이 출근을 하겠습니까? 경찰서나 관공서로? 아, 무서워서 못하겠죠. 다 도망가죠. 예, 예. 그런데 미군정이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호를 해준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니까 다 복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치안 행정을 유지를 해야만, 장악을 해야만 뭐 토지 개혁을 하든 그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막상 오니까 이 사람들은 혼날 줄 알았는데, 친일파들은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승진을 합니다. 왜 승진을 했을까요? 왜요? 잘했다고? 아닙니다. 친일파? 잘한 건 왜요? 아닌데 친일파 말고 친일파의 행정에 맨 꼭대기에 있었던 관리들은 다 일본인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일본인들 다 일본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공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래서 뭐 2계급, 3계급 친일 관료들이 특진을 하게 되는. 와, 아니 다 못해도 사람이 없어서 설사 밑에 몇몇이 친일파가 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수장 정도는 다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넣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아, 참, 이거 말해봤자 입만 아프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방이 맞는데 해방이 된 것 같진 않다. 그랬군요. 오히려 친일파들이 또 날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네네. 그리고 미군은 점령지에서 정책은 아까 이제 현상주의 정책이었는데 미국식 자본주의를 한반도에 적어도 남한 사회에 그것을 이식하려고 했겠죠. 네네. 그러면 자유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유경제면 자유롭게 경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통제경제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미군정에서 통제경제를 실시했었던 이유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일제가 패망에 이르게 되니까 일제가 조선에서 수탈했었던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땅을 뺏었는데 땅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다 현금화해서 바꿔야 됩니다. 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조선은행, 즉 오늘날의 한국은행에서 엄청난 양의 화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군요. 돈이 맞습니다. 많이 드니까. 예, 1945년 해방된 해죠. 네. 이때 북한은 대단히 흉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남한은 풍년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됐는데도 네. 겨울이 추수한 지가 한 달, 2달이 넘었는데도 시중에 서울 시내에 쌀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왜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 중간에서 몰입애들이 네네. 몰입애들 기회주의자들이 쌀을 사서 100만 원짜리 사면 그 다음에 15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니까 갖고 있는 게 물건을 갖고 있는 풀질 않는군요. 그렇죠. 시중에. 경제에서 기본적인 상식이 인플레이션이 바로 뭡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예.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까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면 농민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쌀을 가지고 있어야 농민들이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미국에서 미군정에서 강제적인 통제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 서민들, 도시 노동자들이 굶게 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 때도 하지 않았던 여름철에 하곡 수집령까지. 하곡 수직령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여름 곡식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미국 수집령을 보통 그 일제 강점기 때는요 이제 추수하고 나서 그러니까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제 한참 이제 곡식이 좀 많을 때, 예. 그렇죠. 공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빼앗긴다 하더라도 예. 추수하고 겨울에는 먹고 살만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미군정은 그 보릿고개라고 해서 일제 강점기 때도 보릿고개, 즉 뭐냐면 쌀을 추수하고 나서 그 쌀을 벤 자리에 그 보리를 심지 않습니까? 네네. 보리가 패서 이삭이 맺히고 결실을 맺을 때가 보통 5월, 6월 정도가 돼요. 그때 쌀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봄, 여름 넘어가는 그 그렇죠. 시점에 보리가 아직 수확되기는 전인데 예. 쌀은
겨우내 다 먹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굶주렸던 그때를 우리가 보리고개에 넘는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죠. 그때 뭐 굉장히 많이 이 아사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렇죠. 들었는데요. 그때 예. 그 미국 수집령을 내려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리까지도 예. 일제 보통은- 때도 하지 않았던 것을.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좀 곡식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리로 간신히 이것도 많지도 않고요. 보리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고 있는 근근히 연명하는 이 민중들에게 보리까지도 수탈을 하는. 그렇죠. 그랬었군요. 쌀, 밀, 보리 뭐 다 수탈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보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취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지주가 소작하는 사람을 매년 바꿀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조선시대까지 내려온 농민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주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일제가 조선의 경제를 원천적으로 장악하고 조선에서의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일제 강점기에는 소작료가 생산량의 70에서 90%까지 이를 만큼 농민들의 고통은 참혹하였다. 1. 총리 임명권 2.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 3. 계엄 선포권 4. 가방권 가임 방지권 5. 경작권 아, 그랬었군요. 그럼 일제부 시대 때보다 수탈이 더 심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것의 예를 들어보면 1946년 들어가면 경제사정이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2년 전, 그러니까 1944년이죠. 네. 그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일제는 패망할 것을 알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은행에서 화폐를 무제한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물가는 2년 전에 비해서 92배, 거의 100배 가까이 오릅니다. 92배. 아니, 물가가 그렇게 오를 수 있어요? 2년 동안? 아, 이건 정말 대공황 수준의 인플레이션이었겠네요. 예, 그렇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예. 임금, 월급이죠. 임금은 물가 상승 대비 1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진짜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 민중들의 삶은 이렇게 척박하고 92배까지 뛰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간에 돈을 더 가로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 친일파, 돌아온 친일파 지주, 친일파 경창 이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여기에 또 우리가 이제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토지개혁을 준비를 하게 되고 네네네. 하는데 그 북한의 토지개혁, 그 다음에 또 남한의 토지개혁은 어떻게 또 다른가? 네네. 라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학사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에 의하면은요. 네네. 남한의 농지개혁은 국가가 지주의 농지를 매입하여 영세 농민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상, 매수, 유상, 분배가 되는 겁니다. 지주에게 돈을, 아니, 근데, 지주가 친일파 지주잖아요. 대체로 그렇겠죠. 아니, 친일파 지주한테는 땅을 그냥 뺏어야죠. 그리고 당연하죠. 당연히 그동안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냥 그 농민들이 갖고 있는 땅, 네. 그 다음에 또 이 토지 개혁, 즉 농지 개혁이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네.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 토지 개혁, 농지 개혁의 대상에는 친일파 네. 또 일제의 토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네. 전체 농지에 네.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도 좀 있는 거고요. 어쨌건 간에 아까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일파의 재산, 일제 재산은 몰수가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무슨 어느 나라에서 식민지 지배에서 식민지 지배에 찬동하고 식민지 지배에 부역해서 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휘두른 자의 땅을 그렇죠. 돈을 주고 삽니까?
그럼요. 뭐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뭐 프랑스며 중국 뭐 등등 해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이 되자마자 친일파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해서 국유화하거나 분배하거나 이렇게 했던 전력이 있죠. 예. 그 친일파들의 그 정치 정당이죠. 한민당에서도요. 네. 토지개혁, 농지개혁에 직접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걸 갖고 네. 좀 반대를 좀 했는데요.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 또 한민당의 그 원로 정치인 중진이었던 김병로 같은 경우는요. 소작료, 소작제 이거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무상몰수, 무상분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민당 간부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네네, 하는 건 네. 그만큼 식민지 네. 시대의 제주제의 폐해가 컸다라는 거고요. 네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일반 민중들 정서까지 해서 도와주면 토지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돈을, 일본 지주를 비롯해서, 이 지주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예. 그리고 또 농민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파는. 예. 거기에다가 그 일제가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군정이 식량 통제를 철폐합니다. 배급 네. 정책을 폐기하니까 쌀을 수급이라든가 쌀 유통을 민간에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 기회주의자들이 끼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는 거고 아. 쌀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관리하고 할 만한 이 이제 체계 자체를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그걸 민간에다 맡기다 보니까 이문을 남기기 위한, 요즘도 사실 중간 유통상에서 많이들 이익을 빼는 바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둘 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무슨 밀가루라든가 예, 예. 그 대기업들이 또 그런 걸 많이 하죠. 네네. 대기업들이 뭐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것들을 그렇군요. 대규모로 수입해서 창고에 놔뒀다가 네. 파는 거죠. 아, 이런 거 없이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토지 개혁으로 무상 몰수를 해서 예. 제대로 농민들에게 땅을 이제 주고 했더라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땅, 이제 뭐 쌀을 재배를 하고 예. 곡식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몰입군이 날뛰니까 네네.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수집령, 하국 수집령, 보리하고 밀까지 수집하게 하는, 거두게 하는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인데요? 예, 농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거기다가 그 인민위원회는 해체가 되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그나마 되는 지역에서 좀 이렇게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치안을 담당해줬던 건국준비위원회 산하에 같이 있었던 인민위원회가 예. 미군정의 방해로 해산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서울에서는 아까 이제 도시에서는 1945년 11월 네. 그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줄여서 전평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의 그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협의체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민주노총 정도가 그렇군요. 되는 네네. 이런 거고요. 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0년 들면서 흉년이 그 북한은 흉년이 들고 남한은 풍년이 네네.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가는 92배 오르고 임금은 물가 상승의 13분의 1에 불과하고 네네. 이렇게 되니까 민심은 굉장히 흉흉했겠네요. 그렇죠. 미군정에게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 네. 다수가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네. 뭐 공산주의를 지향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개혁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아, 사실상 그리고 약간 좀 그 개념 자체가 무상 몰수해서 무상으로 다 이렇게 분배한다, 약간 이런 똑같이 나눈다 이런 개념이 약간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이념하고 좀 체제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는 거죠. 여기 따지면 예. 그리고 또 게다가 이제 즉각적인 독립을 약속했었던 한국인에게 네.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라고 그렇죠. 하는 이런 제안을 해버리니까 네네. 민심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친일파 청산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그 다음에 네. 또 어떤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돼 가지고요. 네. 대규모의 파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 시절에 또 파업까지. 예.
이게 바로 그 9월 총파업이라고 하는데요. 1946년 9월에 네. 부산의 철도 노동자 7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철도 노조가 예. 그때 또 셌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요. 서울, 부산을 비롯해 남한 전역에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수가 바로 25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우와. 25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때 그 시절에. 예. 야, 참 대단하네요. 그만큼 근데 그게 이제 뭐 노동자들의 뭐 힘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노동자들이 참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먹고 살지 못하겠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은 큰일 난 거죠. 가뜩이나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네.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노동자들까지 파업을 하고 미군정 계속해서 실책을 하고 그죠. 한민당 그다음에 또 이승만은 정읍에서 뭐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토지 계약을 전담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일본 일제의 어떤 재산들을 관리하는 공사가 관리하는 그 공기업이라고 하죠. 오늘로 네. 치면 신한공사라고 있습니다. 신한공사. 예. 예.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 1997년에 IMF 시절에 어떤 부실 채권이라든가 부실 공기업을 어떤 매수하는 그래서 공적 자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또 운영됐었던 공기업이 바로 성업공사라는 네. 공기업이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체인데요. 네. 이 회사의 전신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하던 일을 신한공사가 하게 되는 거고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어떤 그 민중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었던 네네네. 수탈했었던 일본의 앞잡이들이 그대로 신한공사의 관리가 되니까 그럼 똑같은 일을 하겠네요.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해진 민중에 대한 수탈, 농민에 예. 대한 수탈, 그리고 더욱더 악행이 더 심해진 그런 지도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되지 않았나 예. 싶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네. 9월 달에 총파업을 일으키게 되는데 미군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빨갱이다? 그렇죠. 불법으로 규정한 빨갱이다. 네. 그리고 하는 얘기 어쩜 이렇게 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총파업은 미군정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총파업은 한국인에게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스스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일어나서 파업하고 이런 나라들이 자치할 능력이 없으면 유럽 국가들은 다 뭐죠? 그렇죠. 그래서 9월 30일 날 새벽에 경찰과 그 대한 그 우익 청년단체죠. 그래서 그 용산의 파업본부를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진짜. 그리고 우익의 그 노조라고 할 수 있는 우익 노조라고 하는 대한노총으로 하여금 전평의 요구와 비슷한 요구 조건을 내걸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죠. 전평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예.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진 않았겠죠. 당연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노동자들의 저항은 10월 1일 날 대구에서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진압을 하던 경찰이 군중들에게 발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머나. 그때부터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예. 그래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어떻게 이게 광복된 나라에서 민중들을 향해서 무슨 참 3.1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총포를 썼던 일본인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요때 바로 이제 서북 청년회라든가 보수 우익 단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네네. 반공 청년단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러면서 본격적인 빨갱이 사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상 친일파들의 예. 그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런 노동운동이라든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그 반공, 빨갱이, 반공 종북무리가 되는 거죠. 요즘 네네. 치면 이걸 통해서 극심하게 탄압을 하면서 이것을 바로잡은 게 50년 정도 있다인
바로 87년 6월 항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6.29 선언 아닙니까? 네네. 예. 그 참 노동운동이 빨갱이로 내몰리면서 그렇게 극한 탄압을 받게 된 사실상 이 제대로 된 역사, 첫 번째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하고 지금이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여전히 지금 박근혜 정부 2014년에도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무조건 불법 파업이라며 뭔가 색깔론을 붙이고 탄압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그때 그 거의 뭐 한 60년 전 이때 있었던 일도 뭐 역사가 뭐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교과서 부분 이제 농지개혁, 네. 남한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지개혁은 실제로 보통 역사학계의 네. 주류의 어떤 연구 결과는 네네. 남한의 농지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얘기만 들어도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 들어도 그런 것 왜냐면 같아요. 미군정도 실패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초대 농림부 장관이 바로 이제 조봉암 선생님인데요. 조봉암 선생님이 농지개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승만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조봉암 선생님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죽게 되죠. 예, 이승만에 의해서 사법살인. 그죠. 당하게 됐죠. 네네. 이러면서 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그 농지개혁이 중단되고 그러면서 1957년에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러면서 그 교과서 서술은 뭐냐면 농업에서 지주계급은 사라지고 자장농이 주역으로 부상하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1950년, 57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님들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을 네네. 텐데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받았느냐? 옛날 땅을 돌려받은 게 있느냐? 예.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네.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북한의 토지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네. 남한의 농지개혁이 유상 매수, 유상 분배라고 했다면 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입니다. 또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지킨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교과서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국가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영세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많은 지주들이 토지는 물론 가축과 주택 등도 빼앗기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게 당연한 건데요. 예. 토지는 농민에게 가족의 노동력에 비례하여 분배되었다. 분배된 토지는 매매, 대차, 저당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농민은 경작권만 갖는 셈이었다. 이것을 다른 편으로 해석하면 경작권. 그러니까 일터는 확보한다라는 거죠. 일종의 공무원이네요. 국가로부터 어쨌건 국가가 그걸 이제 땅을 주고 그렇죠. 거기서 평생을 일하는 토지는 국유화가 되는 네네네. 거죠. 이것은 이제 남한 체제하고 북한 체제하고 다른 체제가 다르죠. 네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 그렇기 때문에 팔기도 했을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거죠. 사적 소유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국유화가 되는 거고 네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어떤 그 정치 체제, 네. 이데올로기의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 아닙니까? 네네. 이 생산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수단이라면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 기계 같은 경우가 네. 되지만 토지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생산 수단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적 재산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생산물을 그 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땅이 재산인 건 맞지만 땅을 생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네. 땅은 지구상의 어느 한 사람도 한 뼘의 땅이라도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간척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적 재산과 달리 토지는 다른 의미에서 공공의 재산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토지 공개념
개념을 도입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토지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네. 드네요. 특히나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이건 그런 건 사회주의 체계에서는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걸 떠나서라도 어찌됐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던 농지 개혁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를 기본 명분으로 해서 사실상은 친일파 지주들을 땅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이 소작농들 못 사는 이 백성들 민중들의 삶은 더욱더 쥐어짜며 수탈을 하며 계속해서 그 친일파들이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 참 불합리하고 썩어 문드러진 사회를 고착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남한의 토지개혁 실패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방 직후인 1946년 남한의 경제 사정은 1944년 해방 전보다 악화되었다. 물가는 2년 전에 비해 92배 올랐는데 임금은 물가 상승 대비 13분의 1에 불과했다. 미군정에 기용한 친일 관료들은 일제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쌀과 물자를 빼돌리는 몰입의 짓을 하였고 저항하는 민중들에게는 일제 때와 다름없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미군정은 식량 문제는 방치한 채 노동자를 해고하고 월급제를 1급제로 바꾸려 하였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미군정은 인도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그래도 조선 사람들은 강냉이라도 먹지 않느냐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다. 1946년 9월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25만여 명의 노동자들과 200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일어난 대규모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미군정과 이승만은 빨갱이로 몰아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1946년 9월에 일어난 노동자 민중의 대항쟁의 명칭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1. 브라질 월드컵 길거리 응원. 2.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3. 차떼기 국정원장, 청문회 국정원 직원 잠입 사건. 4. 한중 공동 한일 기념식. 5. 9월 총파업. 글쎄요,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네. 방송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2014년에 대한민국이 어떤 사상, 표현의 자유로부터 네.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승만이 나오고 박정희가 나오고 네, 현대사 이야기를. 예, 김일성이 나오게 되는데 네네. 하지만 사실만을 말하고 네.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이 어쨌건 미래를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선 저희가 너무 오버하지 않고 하지만 꾸준하게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 뚜벅뚜벅 역사를 잊지 않는 그 길을 열심히 노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45강 함께 하셨습니다. 친일 지주를 위한 토지개혁. 오로지 민중들이 아닌 친일 지주만을 배불려주는 그런 토지개혁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